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의 2023년 지역 언론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한국인들 2부, 한국해군 첩보대와 켈로 부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뒤엎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6글자에 담겨있는 수많은 의미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3글자는 가장 중요하게 새겨져야 할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을 메가더, 미국, 유엔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 내전의 양상으로 진행되던 6.25 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국제전의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미군과 메가더, 유엔, 중공군의 개입이 부각되면서 6.25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가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미군과 중공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인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 또한 메가더와 미군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인천 상륙작전과 똑같은 작전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행됐다면, 그 작전에 한국인이 없었다면 그 작전이 인천에서와 같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6.25의 전쟁과 인천 상륙작전의 배경, 덕적도 영흥도 탈원작전과 영흥도 첩보부대 17인의 이야기를 조망해봤습니다. 영흥도 탈원작전에서 박동진 중사의 희생, 영흥도 첩보부대 임병래 중위 홍시욱 가사의 희생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주역이 한국인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룬 이야기에 이어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팔미도 등대 작전을 위해 활약한 한국해군 첩보대와 미 극동군 사령부 G2 산하 한국인 특공대 켈로 부대의 행적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이 왜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인지, 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이 된 인천 팔미도 등대. 인천 팔미도 등대는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입니다. 팔미도는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지점에 위치한 섬이죠. 한자 8팔자처럼 양쪽으로 뻗어내린 모습이 꼬리와 같다고 하여 팔미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883년 고종 20년에 인천항이 개항한 이후 등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02년 인천에 해관 등대국이 설치되면서 1903년 5월부터 팔미도, 소월미도, 북장자에 등대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팔미도에 국내 최초로 근대식 등대가 들어선 겁니다. 당시 등대의 높이는 7.9m, 지름은 2m였으며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는 대리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립된 근대적 등대였습니다. 팔미도가 꼬리 밑에 섬도 작은 그 팔미도 이렇게 보면은 섬이 약간 하나 떨어져 있어. 물 빠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그런데 그게 꼬리같이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꼬리 밑자에 섬도자 해가지고 팔미도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옛날 등대 다시 지었어. 나 있을 때는 완전히 이거 그대로 놔두고 새로 지었지. 하나 더? 하나 더 지었지. 내가 지어놓고 그 해에 나왔어.
인천 팔미도에서 등대지기로 28년을 근무했던 허근 등대장의 팔미도 등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천 팔미도 등대는 200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됐다가 2020년 사적 제557호로 승격 지정됐는데요. 전국의 1,300여 등대 중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인천 팔미도 등대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등대가 사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천 팔미도 등대가 사적으로 지정된 날짜는 2020년 9월 15일입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문화재청은 당시 인천 팔미도 등대를 사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천 팔미도 등대는 1903년에 세워진 국내 현존 최고의 근대식 등대로서 6.25 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 등대가 6.25 전쟁의 국면을 바꿨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6.25 전쟁 중 이 등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미도 등대 작전, 등대를 밝혀라. 6.25 전쟁의 전세를 뒤엎기 위해 유엔과 미군 메가더 사령부는 인천 상륙작전 감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개시일은 19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 중요한 입지에 있는 영흥도와 덕적도를 탈환했고 17명의 한국인 첩보부대가 영흥도 첩보작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활발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던 중에 클라크 대위와 연정 중령, 개인주 대령 및 한국인 첩보대원들이 합류하면서 첩보작전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 첩보대와 새롭게 합류한 첩보대원들까지 소속만 다를 뿐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첩보부대원들은 월미도, 인천 내륙지방은 물론 서울 시내까지 파견되어 북한군의 전황을 탐색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클라크 대위의 무전을 통해 매일 밤 도쿄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에 보고됐는데 그 내용에는 인천 부도의 참호, 월미도의 고사포와 기관총 진지 현황, 소월미도의 곡사포 배치 현황, 해안의 중포 배치 현황과 인천 앞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라크와 연정이 이끄는 첩보원들은 1950년 9월 10일 배를 타고 비어수로를 거슬러 올라가 수로에 있는 팔미도 등대를 정찰했습니다. 팔미도에 올라 등대를 점검한 첩보대원들은 등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메가더 사령부에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4일 후인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하루 전 한국인 첩보원들이 밝혀낸 첩보 내용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팔미도 등대 작전인데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0시 팔미도의 등대를 밝히시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팔미도의 등대를 점령하고 등대에 불을 켜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현대식 등대가 건설되어 있는 현재 모습과 달리 당시 팔미도 등대는 조선말 개항기에 건설된 근대적 시설이었습니다. 당연히 등대의 밝기는 현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럼에도 이곳에 불을 밝히는 것과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혀야만 어둠 속에 바닷길이 보일 수 있고 함선이 바닷길을 통해 인천으로 무사히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미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보이게 돼 있어. 영흥도로 들어가는 배도 팔미도 등대불을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인천서 나가는 것도 입구고 들어오는 것도 입구지.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팔미도가 들어오는 게 거시로 항로가 아주 그냥 정면으로 들어오는 입구야 거기가. 인천 팔미도에서 등대지기로 28년간 근무한 허근 등대장은
팔미도가 인천에 나고드는 모든 항로에 관련된 입구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팔미도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서쪽으로 13.5km 해상에 떠있는 팔미도는 남북의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남쪽 섬에 58m 정상의 등대가 서 있기 때문에 인천만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입지의 섬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서 유엔군의 주력부대와 상륙부대가 인천 해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비어수로를 거쳐 인천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상륙 지점인 월미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작은 섬과 암초로 둘러싸인 인천 지역에서 안전한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팔미도 등대 불빛만이 함선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팔미도 등대는 당시에 인근 섬들과 인천 앞바다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등대였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지휘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선들이 새벽까지 인천에 무사히 모이는 것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군에 주어진 임무는 1950년 9월 15일 0시에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해 보이는 임무지만 이 임무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결정한 결정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인천 팔미도 등대의 불빛만이 함선들을 인천으로 무사히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만에 차가 심하잖아요, 인천. 그건 뭐 우리가 있어봐서 잘 알지만은 자 덕적도 가까이까지 그냥 간조 때는 그냥 물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적도까지의 그 거리가 원체 있고 덕적도를 벗어나야 좀 큰 배들이 거기까지는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심이. 그걸 다 감안한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이제 모험을 한 거죠. 그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제 하이타이 때 소위 만조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 켈로 부대원으로 활동한 김상기 켈로 8240 부대 전후 회장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새벽 개시를 돕기 위해 한국군은 바닷길을 밝힐 등대 점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인천의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컸습니다. 함선이 캄캄한 바닷길을 헤매다 인천에 도착하지 못해 새벽에 밀물대를 놓치기라도 하면 12시간 후에나 밀물대가 됐습니다. 즉, 새벽에 작전 개시 시기를 놓친다면 12시간 후에나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한 시기가 며칠이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983년에 쓰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CBP, LCM의 상륙 주정은 최소 7m, LST 상륙작전용 함정은 8.8m의 수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심은 조석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하다는 인천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에 길어야 3, 4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만조 때에만 기대될 뿐이었다. 이러한 자연적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일자라고는 9월 15일, 10월 11일, 12월 3일과 이 날짜들을 포함한 2, 3일 뿐이었다. 당시 극동 미군 사령부의 메가더 장군은 계절적으로 10월 이후의 작전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9월 15일이었는데 문제는 그날의 조석, 즉 밀물과 썰물의 시기였습니다. 이날의 만조 시간은 일출 45분 뒤인 6시 59분과 일몰 37분 뒤인 19시 19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만조, 밀물대를 상륙 시간으로 잡고 작전을 준비하려면 새벽에 모든 함선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당시 팔미도 등대 작전을 수행한 특공대는 6명 또는 7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인원수와 마찬가지로 당시 특공대의 면면에 대해서도 증언자에 따라 조금씩 이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천 상륙작전 50주년이었던 2000년에 인천의 팔미도 등대 앞에 세워진 기념비에 의하면 당시 팔미도 등대 작전을 수행한 특공대는 개인주 육군 대령, 연정 해군 소령, 최규봉 켈로고트 부대장, 유진 F 클라크 미 해군 대위, F 클라콘 미 육군 소령, 존 포스터 미 육군 중위 등 6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메가더 장군의 정보 참모였던 찰스 윌로비가 쓴 메가더 1941-1951에 의하면 트루디 잭슨 작전 멤버는 클라크 해군 대위를 비롯해 한국 해군 중령 연정, 한국 육군 대령 개인주, 미국 육군 소령 노버그, CIA 요원 클라콘, 2명의 통신부대 위관급 미 육군 장교 등 도합 7명이었다고 합니다. 작전 참여 인원수와 최규봉 고트 부대장이 팔미도 등대 작전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클라크 대위는 최규봉이 작전에 참여한 팀원은 아니었으나 당시 팔미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발간된 클라크 대위의 수기에는 당시 작전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클라크 대위의 증언을 대화 형태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950년 8월 26일 나는 G2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메가더 사령부가 나와 한국 해군 연정대위와 개인주 대령을 차출해서 작전에 투입시켰습니다. 1950년 8월 말에 우리는 일본 사세보항에서 한국 전선으로 가는 영국 해군 함정에 올랐고 1950년 9월 1일 오전 덕적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9월 3일 밤 나는 연정회 한국인 특공대원들과 함께 팔미도에 잠입했습니다. 또 9월 9일 밤에 다시 팔미도에 상륙해서 팔미도 등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사령부에 등대 사용 가능 점등 시각 지시 요망이라는 무전을 발신했습니다. 그 메가더 사령부는 9월 14일에 다음날 오전 0시 30분에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와 작전에 투입되어 등대에 불을 켠 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당일 0시 50분이었습니다. 최규봉은 8월 18일부터 클라크와 일했다고 했으나 클라크에 의하면 그때는 아직 클라크가 특공작전에 차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작전에 대해 클라크와 최규봉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시 최규봉이 팔미도에 있었다고 증언한 점과 당시 팔미도 등대 작전에 참여했던 것이 확실한 개인주가 당시 작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규봉을 첩보대에 끌어들였다고 한 점, 개인주가 켈로 부대 전체의 지휘관이었고 최규봉은 켈로 부대 고트 대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규봉 역시 팔미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최규봉의 작전 참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전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서 언급된 이름 없는 한국 첩보대원들의 활약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국인 특공대원들에 대해 최규봉은 24명의 켈로 부대원이었다고 증언했고 연정은 34명의 첩보대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클라크는 연정 외 한국인 특공대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클라크가 연정을 팔미도 등대 작전의 주체로 생각했다는 것과 작전에 참여한 한국인이 연정 외에 최소 2명 이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의 증언을 공통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첩보작전에 투입된 한국인 첩보부대는 최소 수십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팔미도 등대 작전과 그 이전의 여러 첩보 작전은 한국군과 미국군이 공조한 작전이었으나 작전 수행에 있어 미군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의 도서지역, 그것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한국인도 접근하기 힘든 인천의 바다와 섬 지역에서 한국군의 도움 없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한국인 첩보원으로 통칭된 한국인 첩보부대원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활동한 결과가 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메가더와 클라크,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한국인 없이는 작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이다! 전체 사격하라! 팔미도 등대 작전에 참여한 한미연합군은 1950년 9월 14일 깊은 밤 팔미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 총격전을 치른 후에야 등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서 등대로! 등대에 불을 켜야 한다! 클라크의 증언에 의하면 등대의 점화 시간으로 정해진 것은 1950년 9월 15일 0시 30분이었으나 실제 점화가 이뤄진 것은 0시 5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주축이 된 인천 팔미도 등대 작전의 성공으로 인천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지는 순간 인천 상륙 작전은 이미 성공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인이 만들어낸 성공이었습니다. 팔미도 등대 작전의 숨은 주체, 한국 해군 첩보부대. 팔미도 등대 작전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체가 한국군인가 미국군인가의 문제, 그리고 한국 해군 첩보부대인가 G2 산하 켈로 부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증언을 살펴봤으며 그렇게 사실에 근거해 사건에 접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팔미도 정보작전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은 메가더 사령부가 맞습니다. 다만 그 작전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미 극동군 사령부 G2 산하의 종합특수작전본부는 한국인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를 통해 첩보 활동을 벌였고 그들이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당시 G2 종합특수작전본부에는 켈로 부대로 알려진 8240 부대와 8177 부대, 캐논 기관인 G-유닛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기관 모두 정보기관이었으며 8240 부대와 G-유닛의 공조는 연정의 행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G-유닛 소속으로 활동하던 그가 켈로 부대 유격대를 지휘하며 켈로 부대의 핵심 인력이 된 것으로 볼 때 G2 산하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팔미도 작전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은 메가더였고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G2 산하 첩보기관이었습니다. 이에 팔미도 작전을 수행한 주체는 메가더의 명령을 직접 받고 작전을 성공시킨 클라크 대위와 연정 중령, 게인주 대령과 켈로 부대원들, 그리고 한국 해군 소속 첩보 부대원들과 이름 없는 한국인 청년들이었습니다. 팔미도 작전의 주체가 누구냐를 엄밀히 따져볼수록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얽혀 있어 한국군과 미군 모두 주체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자세히 다뤘던 바와 같이 한국 해군은 8월 18일 함장 이희정의 지휘로 덕적도 상륙작전을 전개했고 8월 20일 영흥도 상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이 작전의 성공으로 해군본부의 정보국장인 한명수 소령이 이끄는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영흥도에 상륙해 활동을 개시했던 겁니다.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활동 결과는 1950년 9월 1일 클라크와 연정, 게인주와 첩보원들이 팔미도 작전 임무를 위해 도착한 즉시 전달됐으며 클라크와 연정, 게인주와 켈러 부대로 구성된 첩보부대에 한국 해군과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공조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사전 첩보 활동이 없었다면 클라크 대위가 이끄는 팔미도 정보 작전이나 뒤를 이어 전개된 팔미도 등대 작전이 그토록 순조롭게 성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 해군과 한국 해군 첩보부대는 팔미도 등대 작전의 숨은 주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1950년 9월 15일에 개시된 인천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특공대 켈로 부대. 한국인 특공대 켈로 부대를 아십니까? KLO 부대, 통칭 켈로 부대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한 비공식적 특수부대였습니다. 주로 켈로 부대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미 육군 제8240 부대입니다.
1951년 7월 26일 미 극동군 사령부는 제8240 부대를 창설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설립된 켈로 부대의 인력이 흡수 통합되면서 부대명도 켈로 부대에서 특수 공작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명칭이 바뀐 후에도 이들은 전신인 켈로 부대로 불렸습니다. 켈로 부대는 미군 산하 미 육군에 귀속된 부대였지만 병적이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에 켈로 부대원들의 공식적인 신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은 물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돼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역이 됐는데요. 켈로 부대는 미군 소속의 미군 첩보부대였지만 전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음지를 누빈 한국인 첩보 특공대로서 6.25 전쟁과 인천 상륙작전 승리에 기여한 사실상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이었던 것입니다. 켈로라는 게 코리안 리에이전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주한 연락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6.25 때는 이제 번역들을 어떻게 해서 썼냐 하면 미 극동군 사령부 FEC 그 파리스트 커맨드 해가지고 그 슬래시 치고 이제 리에이전 디태치멘트 그 주한 연락처 그 밑에다가는 이제 메가드 사령부의 동경 소재 G2 정보참모부가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국으로 파견된 거예요. 그래야 정보 처리가 원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7월 14일자로 한국군도 전부 이제 유엔군 산하로 편제해가지고 그 참전 심력 6개국도 똑같이 메가드 사령부 지휘를 받은 거예요. 켈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첩보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1948년 8월 미국 극동군 사령부는 대북 공작을 담당해온 첩보부대 442 CIC를 기반으로 백이사, 정이사 등 반공단체를 망라해 켈로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부대의 명칭인 KLO는 코리아 리어전 오피스의 약자입니다. 한국 연락사무소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켈로 부대는 대북 첩보부대였지만 첩보부대가 아닌 평범한 통신사무소로 위장하기 위해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켈로 부대가 북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띈 첩보부대였기 때문에 부대원은 북한의 사정에 밝은 이북 출신이거나 북한과 연관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군에게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로 부대원을 모집할 때 나이나 성별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원 중에는 남한 출신의 지원병들도 섞여 있었고 중고등생들도 켈로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18세 때 51년 아니 나는요 사실은 안 가도 되는 그 조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3대 독자이기 때문에 그때 법으로도 2대 독자 이상은 면제됐어요. 전신대도. 그 이제 우리 아는 선배 한 사람이 이제 켈로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는데 그 선배가 와서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가자. 그럼 다 소개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나이를 임시로 속였어 그때. 4살인가를 더 올렸어. 역도를 내가 했거든. 그때 벌써 한 100kg 들 때니까. 18살 때. 그럼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냥 남노당이냐 아니면 자유진영이냐 학교를 비롯해서 소위 사회적인 구호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구호였어요. 뭐 하고 하면 뭘 하느냐. 나라가 없어지면 빨갱이 세상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선 이겨놓고 보자. 전 켈로 부대원 김상기 옹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고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없다는 위기감에 애국심이 고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원 입대를 했고 증언자 역시 당시 18세로 어린 고등학생의 3대 독자여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음에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켈로 부대에 자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언자의 경우 켈로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경우였지만 나이를 밝히고 켈로 부대에 입대한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적은 책인 이창건의 켈로의 한국전 비사에 따르면 우용빈 대원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켈로 부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부대원 모집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16세의 소년이 첩보원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던 켈로 부대의 참모들은 우용빈의 입대를 거절했으나 고집을 꺾지 않은 우용빈의 의지에 특례 입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우용빈의 일이 선례가 되어 중고생들도 켈로 부대에 입대해 활동했고 학생복 차림으로 적진에 들어간 소년들은 정보 수집에도 능한 데다 생환율도 높았습니다. 우용빈은 정규 훈련을 받은 후 육구 침투 정찰대인 티에로에 배속돼 소년대원으로서 무려 30차례에 거쳐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켈로 부대에 입대한 것이 애국심 때문이라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왜 한국 군대가 아닌 켈로 부대에 입대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켈로 부대원의 약 85% 정도가 이북 출신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북과 연관된 이들이야말로 대북 첩보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는 왜 한국 군대가 아닌 켈로 부대에 입대했던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있었다면 천막이 몇 개며 얼마나 많아야 돼요. 각 부대별로 다 공급하려면. 또 복장 다 줘야지. 의복. 신발 전투화 다 줘야지. 총기 필요한 거 신청 받아가지고 다 줘야죠.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군인으로서 작전할 수 있는 무기까지 다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엄청난 거지. 예. 그러니까 미국 정도나 되니까 그거 그렇게 그냥 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그 당시 뭐 한국군은 뭐 더더욱 꽤 오죽하면 뭐 월급도 못 주고 전부 봉사하다시피 했잖아요. 무명업 그거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 해 입고 두루마기까지다.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뭐 말도 못하지 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2023년 현재 우리 군의 저력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1950년 6.25가 발발할 당시 한국군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 군인을 차출했지만 그들에게 지급될 총기조차 변변치 않았으며 군인이 먹어야 하는 군용 식량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미군이나 연합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미군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시 켈로 부대원들이 왜 우리 군이 아닌 미군에 지원했는가 하는 점을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계속되면서 켈로 부대의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켈로 부대는 피난민들 중에서 공작대원을 발굴해 부대를 증편했는데 한국인 지휘관 밑에 수십 명 단위로 흩어져 있던 대원들을 통합해 고유한 부대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때 생긴 부대의 이름이 바로 고트, 선, 위스키입니다. 당시 최교복은 고트 부대의 대장으로, 전우는 선 부대의 대장으로, 박태현은 위스키 부대의 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 개 부대마다 200에서 300명의 부대원이 있었으며 초도, 영종도, 백령도, 주문진 등 도서 지역에 파견대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개 부대로 나뉘어 활동하던 켈로 부대는 1951년 10월 하나의 부대로 통합돼
미 극동군 정보부대로 개편됐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부대에 한국인 총지휘관으로 취임한 것이 바로 개인주 대령이었습니다. 보트 부대장이었던 최규봉은 공작과장, 선 부대장이었던 전우는 보급과장, 위스키 부대장이었던 박태원은 인사과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부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북 첩보 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첩보원의 규모가 같이 커졌습니다. 당시 공작과장이었던 최규봉은 2~3명씩 파견하던 공작원의 규모를 6에서 12명의 분대 단위로 바꿨습니다. 공작원으로 북한 지역에 파견된 부대원들은 하나하나가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원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하고 군번 없이 봉사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메가더 사령부 휘하 거기에 이제 그 군인보다도 더 위험한 경우니까 부대원들끼리는 3, 4인 1개조씩 이렇게 편성이 되면 대개 그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스쳐서 알고 대개 번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 군번 없죠, 아무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9번이다. 그러면 9번 그러고 부르고 이제. 예. 상대가 8번이면 8번. 예. 그거는 이제 한국군은 계급이 있으니까 군번도 있고 성만 알면 되니까 김하사님 김중사님 어쩌고 부르면 되지만은 이쪽은 그게 아니니까 이름을 또 서로가 밝히기도 좀 거북스럽고. 예. 위험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면서도 신분상으로 민간인이었던 그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서로를 숫자로 부르며 임무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파견된 켈로 부대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쪽 본부 쪽에 이제 첩보대는 한 10여 개가 됐어요. 맨 처음에는 3개로 시작했는데 비행기로 이제 공수를 한다든가 또 선박편으로 해상 투입을 한다든가 그 외국 사단들 그 지역에는 캐로에서 TLO라 그래가지고 육로로 이제 투입하는 에이전트들 한 40~50명씩 각 사단별로 전부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강했지. 밤중에 이제 만들어진 루트를 통해서 몇 조씩 이제 투입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아주 값진 정보죠, 다 되게. 아니 위험 그런 거는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 뭐 몇 명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위험하고 뭐 어쩌고 그건 생각할 수 없는. 100명 투입하면 50명이 죽든 90명이 죽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운 좋으면 99% 사는 거고 운 나쁘면 뭐 전멸할 수도 있는 거고. 6.25 전쟁 당시 한국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원이었던 김상기 켈로 8240 부대 전우 회장님에게 당시 임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 중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첩보부대가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생사를 상황에 맡긴 채 임무에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켈로 부대의 부대원들은 신분상 민간인이었습니다. 첩보 활동 중 99%가 사망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아 사망하게 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지원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생사를 맡긴 채로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생사마저도 운명에 맡긴 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임무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의 활약. 이창건의 켈로의 한국전 비사에는 켈로 부대원 20여 명의 활약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 역시 켈로 부대에서 활동했던 부대원이었고 기록된 부대원들의 행적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봐서
이 기록은 상당 부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김병섭 대원은 중공군의 가짜 야전 병원에 침투했고 김윤찬 대원은 중공군 6명을 생포했으며 박용홍 대원은 인민군 포로 2명을 생포했습니다. 백운학 대원은 미극이 엔진을 회수했고 오우일 대원은 공중과 해상 침투 작전에 투입됐으며 오죽송 대원은 화천에 중공군 목수부대를 발견했습니다. 윤민섭 대원은 황해도에 중공군 병참물자를 탐지했고 장진 대원은 인민군 군관을 공중 운송했고 윤민섭 대원은 황해도에 중공군 병참물자를 탐지했고 장진 대원은 인민군 군관을 공중 운송했으며 전영찬 대원은 인민군 군관의 귀순을 유도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그들의 활약상 중에는 비행기 엔진을 회수했다거나 비행기에 매달렸다는 등 믿기 어려운 행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곳곳에 공작원으로 침투했고 육상이나 공중 침투 작전에 투입됐으며 중공군 몇 명을 체포했다는 등 매우 현실적인 활동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몇 가지 기록을 대화체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 장진입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해방 후에 천도교 본거지인 양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침입하면서 천도교 어르신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그때 같이 남한 160명이 경주의 켈로 훈련 캠프에 들어와서 정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최필립 팀에 배속돼 있다가 1951년 11월에 3인 1조로 청진 동북방 24km 지점에 응암산 기슭에 공중 침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민군 부대를 기습해서 영광급 군관을 생포해서 산속 아지트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훈련한 대로 그 군관을 결박하고 산 정상의 두 나무 사이를 연결한 로프에 매달았습니다. 본부에 연락하니까 켈로 항공기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 항공기가 로프로 낚아채서 군관을 공중 운반했죠. 당시에 정보만 탐색하러 갔는데 그런 성과를 내서 뿌듯했습니다. 나는 평양 출신 한원찬입니다. 나는 1951년 5월에 켈로에 입대해서 티에로에 배속됐습니다. 그해 7월 최주영 대장님 명령으로 사태리 전선에 침투했고 인민군 경계선에서 인민군 2개 중대가 아군 공군 공습을 피해서 먼 동이 트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최주열 대장님 명령으로 양구 북방 문등리에 5인조로 침투했는데 인민군이 이동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 잠복해서 때를 기다리다가 6명을 생포했습니다만 작전에 같이 참가했던 김삼룡이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 기간 중 맹활약을 펼친 켈로 부대는 6.25 전쟁이 종식되고 남북 간의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1953년 10월 전격 해체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54년도 2월 달에 산하에 있던 그 유격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휴전됐을 때 그때는 한 3만여 명이 넘었거든. 유격군들이.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만 8250 부대라고 국방부 휘하에 단독 부대로 전부 선발을 해서 그 부대를 이제 재조직 한국군 TO로 계급 부여를 하고 군번 주고 한 다음에 이제 54년 2월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해안 쪽은 이제 LST 들어가지고 저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있는데 그 어랑리라고 있어요. 그 어랑리 그 자리가 원래 유격군 6년대 사령부가 있다가 마지막에는 서울에 있던 KLO 8240 부대 총본부가 서울에서 해산하고 거기 와서 한 6, 7개월 있다가 완전히 해산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렇게 켈로 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켈로 부대원의 뜨거운 마음은 한국인의 피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대원 중 여성 첩보원이 20%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왕성한 첩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덜했기에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켈러 부대원의 여성 첩보원이 20%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첩보 활동을 위해 여성 인력을 활용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6.25 전쟁과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인의 역할이 많았고 크고 작은 전투마다 한국인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해 차출된 인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로 움직인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켈로 부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켈러 부대는 6.25 전쟁 중 많은 활약을 했고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팔미도 등대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0시까지 이제 그걸 탈환해 가지고 점등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다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 사람이 없어요. 대충 이제 몇 사람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밤중에 이제 기습해서 올라가서 거기 인민군 경비들이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반 타고 올라가고 이쪽 좀 양쪽으로 이렇게 기습해 가지고 용케 이제 이쪽 피해는 없이 다 사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일 0시에 충분히 이제 불을 점등할 수 있겠고, 근데 불 점등한 것도 일설에는 지금 이제 그 등 호수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트가 뭐 어떻게 유실됐대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키질 못해서 도람강에다가 장작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불꽃이 막 타오르게 그렇게 이제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떤 또 사람은 그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니까 임시 조치로 해가지고 응급 조치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제대로 불을 켰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김상기 옹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 전날 밤 미국인 클라크 대위와 한국인 연정 중령, 개인주 대령 등 한국인과 미군 연합팀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집결하는 함선들에게 바닷길을 밝혀주기 위해 팔미도 등대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배로 불빛 한 점 없는 바다를 건너 팔미도에 도착한 이들은 총격전을 거쳐 팔미도 등대에 점화를 했는데요. 당시 팔미도 등대 작전에 참가한 인원이 6명인지 7명인지 여부와 최규봉 켈러 부대 고투 부대 대장이 참가했는지 아닌지에 있어 관계자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규봉의 작전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팔미도 등대 작전에 참여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켈러 부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 육군대령입니다. 그는 켈러 부대를 이끌던 한국인 책임자였고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팔미도 등대 작전에 켈러 부대의 총지휘관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 전부터 켈러 부대가 이미 많은 일을 해왔고 작전의 진행에 깊이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켈러 부대원들은 수많은 전투와 첩보 작전에서 유격대로, 첩보원으로, 특공대로 활약했고 그 능력은 인천 상륙작전 이전의 수많은 작전에서도 충분히 발휘됐습니다. 당시 그들의 활약은 미군에게도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켈러 부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켈러 팀은 2번의 명령이 필요 없으며 한 번의 지시만으로도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준 활약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당시 켈러 부대가 얼마나 훌륭한 특수부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미군 산하에서 활동하며 미군으로 분류되던 켈러 부대는 목숨을 걸고 한국인과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용맹스럽잖아요. 예. 야, 우리가 생명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자. 뭐 그렇게 이제 누가 리드를 하면 그게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봐요.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뭐 하면서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을 우습게 생각 못 한다니까. 쟤들은 당하면 갚는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그 속에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덕적도와 영흥도 탈환작전에도, 영흥도 첩보작전에도, 팔미도 정보작전에도, 팔미도 등대작전에도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팔미도 등대작전의 주역이었던 연정중령과 개인주 대령, 열악한 여건에서도 크고 작은 작전을 성공시켰던 한국해군과 한국해군 소속 첩보부대. 누구보다 위험한 일을 하는 첩보원이었지만 신부는 민간인이었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맹활약했지만 미군 소속이었던 최규봉 고트대장 외 켈로 부대원들, 영흥도에 거주하며 조국을 위해 활약한 이름 없는 민간인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기에 조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유지형 윤영훈, 작가 홍서율, 증언의 김상기 허근, 연기의 양하준 김예빈, 영어 자문 성홍, 해설의 전승찬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의 2023년 지역 언론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